조금 전 국민의힘 경선 2차 1대1 맞수 토론이 끝났습니다. 유승민 대 윤석열, 원희룡 대 홍준표 후보의 맞대결이었죠. 저희 연합뉴스TV도 생중계해드렸는데요. 이 토론 평가를 해보고 여권의 이재명 후보의 오늘 행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4명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늘도 맞붙었습니다. 1대1로 맞토론한 게 이번에 이제 두 번째가 됐는데 지난해 한 차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면모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비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의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특별한 토론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 지난 3일간 인스타그램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미화 발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 토론회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유승민 후보께서 효과적으로 공략을 해서 본인의 어떤 의의를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된 토론회였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본인에게 제기된 지금의 대통령 후보의 자질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문제 제기되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 미화 발언 이후의 자질론이라든가 위기론이 또 확대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토론을 본 소감입니다. 그러면 1등과 그러니까 총 4명이 후보이기 때문에 1등과 4등을 좀 꼽아보자면 이번 토론을 보고 어떻게 좀 점수를 매기겠습니까? 뒤에 이제 홍준표 후보까지 봤을 때요. 예. 글쎄요, 이 뒤에 홍준표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토론은 워낙 잘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예, 그리고 유승민 후보야 워낙 또 토론을 잘하시는 분이고 오늘도 역시 주도권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계속 몰아치시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잘 드러내셨다고 보이는데 세 분이 공동 1위고 윤석열 후보가 4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 1위가 3명이나 된 상황입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토론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형식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내용이 이제 될 텐데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좀 내용 면에서 특히 이제 정책 관련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계속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 부분은 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토론을 하는 태도랄지 또 토론의 숙련도랄지 하는 면에서도 확실히 좀 여전히 좀 미숙한 면 그런 면과 더불어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 그렇게 공손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떤 면이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너무 좀 본인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얼굴 표정으로 드러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불쾌하면 불쾌한 감정이 너무 이제 곧바로 드러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지나치게 이제 이른바 포커페이스라고 너무 또 이렇게 과장되게 이걸 포장을 해도 좀 곤란한데 그래도 너무 이 속내가 곧바로 이렇게 얼굴 표정에 드러나는 것도 전 문제다라고 봐요.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국민 앞에 서서 굉장히 본인도 좀 불안하고 위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더라도 좀 엄정하고 또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시 좀 약간 취약성이 그러니까 그건 역시 정치 경험하고 좀 많이 관련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원희룡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의 토론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홍 후보가 국정 세부 사항에서는 좀 취약하다라고 하는 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홍 후보의 공약을 이제 보면 이제 그야말로 좀 사이다성 공약이 많죠. 자, 그런데 거듭 지난번에도 이제 수소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질문이 2차 질문, 3차 질문 들어가면 답변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역시 좀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이제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맞대결. 유승민 후보가 처음 포문을 열었는데 시작부터 바로 최근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이후에 있었던 SNS 사진 게재 후폭풍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새벽에 사진이 올라오고 나서 하루 종일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던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어떤 발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좌고면하지 않고 일단 사과드린다, 뭐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또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사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최초 19일 날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을 했을 때만 해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발언이 그 야당 1위 대통령 후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의 어떤 통치 이념이라든가 인식이 이런 수준인가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었고 뭐 모든 언론도 역시 같은 입장이었는데요. 최초의 유감, 그것도 또 다른 비판이 되니까 또 송구. 사과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런 정도의 사안이고 정치 영역이 있다면 이거 명백한 실언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바로 사과합니다라고 했으면 바로 넘어갈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3일이 걸렸는데 오늘 이제 사과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했는데 예. 공방 과정의 내용을 보면 그 사과의 진정성이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과 발언을 한 이후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의 또 과거 발언, 그것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발언을 가지고 유승민 후보께서는 이제 저한테 그런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사과도 떠밀려서 하는 사과라는 거를 대화 과정, 이 오늘 토론 과정에서 드러내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충분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어떤 다른 이유를 달거나 유승민 후보를 빗대면서 본인의 사과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과의 말은 했지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과 표현에 있어서 사실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의 모호성 이 부분과 또 별개로 SNS에 사진이 게재됐던 그 부분에서의 적절성의 사과 문제도 있었는데 오늘 사실 그 후자에 대한 사과는 좀 명확하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본인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 짧고 간단하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냥 정리를 했더라면 이 사실은 오늘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토의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실무자가 와서 본인 애견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뭐 찍었고 그렇게 설명했다. 그 다음에는 뭐 김건희 씨가 데리고 나갔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을 계속 하던데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이 자기가 찍은 게 아니고 그 실무자가 찍어서 캠프 실무자가 찍어서 올린 거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오히려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과연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 관리 능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실수든 뭐 측근의 실수든 실수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건데 신속하게 빠르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제가 보기엔 최선의 해법이다라고 보는데요. 그 해명도 굉장히 좀 구차하게 좀 길고 메시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말실수와 관련해서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가 시작하자마자 이 SNS 사진 관련된 공격을 하면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같이 함께하면서 이런 표현의 부적절성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시간을 거의 뭐 절반 가량을 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유승민 후보라고 한다면 정책 검증을 하고자 하는 뭐 정책성의 뭔가의 공격을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에 더 치중했던
유승민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뭐 유승민 후보가 어떤 분인지, 어떤 장점이 있고 지금 뭐 어떤 내용으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충분히 여러 토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사실 토론의 내용 중에 정책의 내용은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 단어 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도 이제 그게 전부가 다 뭐 그대로 수용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정책 토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토론 자체로서는 꽤 이제 뭐 괜찮은 토론 같이 보이긴 하지만 후보가 타 후보와의 경쟁에서 얼마나 이제 우위를 점하느냐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자질과 관련돼서 전두환 대통령 미화 논란 그리고 그 사과 문제 이 부분은 어쨌든 이후에는 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언이라든가 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사전의 적절성, 국민 조롱 뭐 이렇게 이런 문제일 수 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으로서 통치 이념이나 국가관 문제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발언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처음에 뭐 입장 밝힐 때도 그렇고 유감이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이 왜곡되고 곡해됐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전히 전두환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짐에 있어서도 장점이나 성과는 자신이 계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입장을 버리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자기 생각을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부분이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소통하는 방식인데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그 돌잡이 사진도 그렇고 이건 누가 봐도 이 상대를 또 국민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럼 10명 중에 9명은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게재되고 나서 여론의 후폭풍 그리고 캠프 내에서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시점에서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구나를 오늘에서야 느꼈다는 게 문제죠. 최초에 그 사과 돌잡이 사진 때도 이거 조롱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붓는 반려견 사과 주는 사건이 다시 드러나고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여론의 비판이 이게 상식적으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서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야 조금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감 능력과 이제 소통 능력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그게 이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되고 본인이 잘못을 그냥 명쾌하게 사과하고 넘어갔다면 그래도 뭐 문제가 될 소지는 다분하긴 하지만 다소 이제 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더 확대될 상황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내가 기획자다, 내가 승인한 사람이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린다.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단도직입적인 명쾌한 사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오히려 더 그 부수적인 그런 표현은 했지만 그 뒤에 붙었던 설명 때문에 더 의혹을 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과라는 표현을 했지만 예. 이제 정치인의 말을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사과하는지는 그 사과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서 보여진다고 보는데요. 그 앞에 유승민 후보와의 대화 과정에서 전두환 미화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본인이 기획했다,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그 캠프 내에 어떤 참모들의 문제인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후보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본인이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이죠. 통치 철학의 문제로까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볍게 넘어갈 그런 단순한 실언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한 발언은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작심 발언이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론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국정 현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지했던 분들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자, 자칫 이러다가 이 본경선 때 이거 통과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우려를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감을 이제 반영해서 나온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획을 해서 내놓은 메시지였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 보수 진영 사이에서는 어찌됐건 그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전두환이 일은 잘했지. 그래도 사람들 잘 써서 성과도 내고 경제도 괜찮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진영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제 그 논리를 이제 끌어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국정 현안 잘 모릅니다.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군인 출신이어서 국정 현안 몰랐듯이 저도 뭐 검찰 출신이어서 잘 모르는데 사람 잘 써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외로 먹혀들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일단 뭐 그 골수 당원들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TK 지역 당원들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경선 관련해서 여론조사 또 이제 50% 반영하기로 돼 있긴 합니다만 그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분들은 그래도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좀 그 적극 지지층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정도 여론들이 실제로 통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 그 흔히 이야기하는 집토끼의 마음만 빨리 내가 다 끌어와도 날 원래 지지했다가 지금 홍준표 쪽으로 돌아섰거나 뭐 다른 쪽으로 약간 흘러간 그 표심만 다시 불러오더라도 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발언이 나온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사과도 쉽지 않은 거고, 사과도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거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SNS 사과 후폭풍에 대한 공방 이외에도 정책 검증 부분에 있어서도 윤석열 후보가 에너지 공급 공약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 사안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또 명확하게 하면서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좀 발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충분히 이 부분이 발휘됐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공방만 벌이다 끝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뭐 유승민 후보가 오늘 뭐 모두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원래는 이제 오늘은 이제 정책 검증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 전두환 발언 관련한 이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걸 얘기한다 했는데 그게 이 얘기가 굉장히 길어져 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제 얘기를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후보가 경제 이슈와 관련한 그 토론을 적어도 윤석열 후보하고 하는 것은 약간 포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이 나와야 그 다음에 2차 답변이 들어가고 3차 답변이 이제 3차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너무 엉뚱하게 나와버리면 2차, 3차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실 경제 정책에 대한 뭐 이런 정책 공약에 대한 검증 질문 자체가 없었거든요. 사실 예, 유승민 근데 후보가. 그나마 이제 있었던 게 이제 그 영호남 중립지대의 반도체 그것도 관련한. 윤석열 후보가 먼저 질문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의외로 이제 그 논란은 전력 공급 부분이 이제 돼버린 예. 이제 그런 건데 그 유승민 후보가 원래 생각했던 건 아마 그런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길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관련해서 뭐 한다 그러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반도체를 하겠다는 거면 어떤 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규모로 하겠냐 뭐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 규모가 적정하냐 마냐부터 이런 논란을 이제 하길 아마 원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질문을 할 제가 보기엔 역량이 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모진들이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사전에 좀 귀띔을 해준 것 같은데 전력 부분, 그러니까 전력을 어떻게 공급을 예.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질문 자체를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좀 그 맥락에 닿지 않는 질문이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 대한민국 어디든 공장을 지으면 그 옆에 발전소가 들어서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전력
그거는 어디든지 지금 뭐 대부분 사실은 뭐 원전에서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뭐 석탄 발전소 이런 데서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전국 어디든 공급이 가능한 그 배송 체계, 전력 배송 체계가 구축이 돼 있는 거거든요. 필요하면 뭐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송배전만으로도 부족하다면 뭐 개별적으로 발전소를 지으면 되는 거고 그건 나중에 이제 전체 계획 플랜이 나올 때 이제 거기 포함시킵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더라도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면 파워 플랜트는 따로 지금 만들고 이런 계획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승민 후보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부분만 찝어서 지금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질문 자체가 이거 조금 잘못된 질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검증, 뭐 경제 정책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것조차 좀 어려운 상대였다. 네. 오히려 이런 저는 비판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바라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신지요? 저 뭐 교수님 말씀에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이 토론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 보면 오늘도 이제 윤석열 후보의 토론 전략이 일단 드러났는데 과거 발언을 가지고 유승민 후보가 예. 주로 내세우는 이 정책을 공격을 하는데 이제 그게 보면 오늘도 소주성이라든가 원전 관련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와 동일한 내용의 정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버리면 사실은 아마 이제 그 맥락 중에는 그렇게 읽힐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 유승민 후보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그 발언 중에 있는 맥락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비판을 해버리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거나 대응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토론을 통해서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 반박이 토론 전략상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실은 뭐 지난번에 미신 왕자 그 논란 등의 어떤 토론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이제 토론 전략을 구사하고 계신데 유승민 후보로서는 아마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윤석열 후보와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비교 우위를 점하는 방식의 토론 전략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예. 통해서 대통령으로서 자질론을 오히려 이제 가지고 공방을 하는 것이 토론 전략상 더 낫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윤석열 후보의 맞수 토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원희룡, 홍준표 후보 맞수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앞선 토론과는 분위기가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뭐 서로 경제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 홍준표 후보 간의 맞수 토론에서는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일단 이 토론 전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은 윤석열 후보가 있는 토론과 윤석열 후보가 없는 토론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없는 1대1 토론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지난번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 토론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제 정책 중심의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이제 서로 공감하는 것 또 아니면 비판하는 지점이라든가 부족한 지점에 대한 합리적 공방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토론에서 특히 돋보이는 게 최근에 뭐 지지율 상승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원희룡 후보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직접 다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잘 준비돼 있고 논리도 명확하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또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 배려 이런 부분도 있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준비돼 있는 사람이란 이런 본인을 충분히 잘 어필하신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야 뭐 워낙 노련하신 분이고 이 적정하게 이제 원희룡 후보와 조화를 이루면서 꽤 이제 좋은 토론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원희룡 후보 뭐 짚어주신 것처럼 이 상승세가 뭔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이 토론회를 통해서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하시나요? 뭐 토론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렇게 될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토론 시작하기 전에 뭐 제가 그런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원희룡이 의외로 좀 선전할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다시 한번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지지율이 급상승하는데 걸린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경선에 들어와서 토론이 특히 진행되다 보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략의 이제 기본 이제 추세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역시 토론을 하게 되면 실력 차이가 좀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런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1대1 토론 중에서 가장 내용이 충실했던 게 사실은 유승민 대 원희룡 토론이었잖아요. 그건 뭐 내외에서 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토론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대통령 후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 공격이 들어가도 방어를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부분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약점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뭐 굉장히 사이다성 공약들을 많이 내놨는데 예. 따지고 보면 그게 다 문제성 공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사형제를 뭐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든가 또 뭐 수시 없애고 정시를 뭐 다시 이제 도입하겠다라든가 사법고시를 갑자기 도입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듣기에 따라서는 특히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듣기에는 속이 시원하죠. 자, 그런데 수시가 생긴 배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시 체제로 가게 되면 예전 같이 그런 고교 서열화가 다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거 다시 그런 상황으로 가자는 얘기냐 하는 거고 또 뭐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시킨다 뭐 이제 그거하고 로스쿨 제도를 좀 병행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좀 말이 되는데 로스쿨도 생긴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법고시 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법조인 숫자가 너무 적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하니 그러니까 변호사 대중화 시대를 열어보자 해서 사실은 로스쿨도 시작이 된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평상시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런 정책에 대한 미흡함을 원희룡 후보도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많이 네.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마수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좀 그런 허점들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짚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시각들도 많았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는 오늘 굉장히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면 대결하는 그런 양상까지로 이제 진행은 안 됐는데 예. 제가 보기엔 좀 아껴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누가요? 원희룡 후보가요? 네, 원희룡 후보가 왜 아껴두고 있는 아껴두고 있는 게 아닌가 마수 토론 싶고. 오늘이 끝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도 기회는 계속 있는 거니까요. 근데 원희룡 후보의 전략은 그거 같아요. 일단 내부 총질은 하지 않겠다. 네, 거기에 역시 이제 방점이 많이 찍혔는데 윤석열 후보를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집중적으로 사실은 이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손해 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원희룡 후보가 그걸 계속 이제 염두에 두고 지켜본 거죠. 그래서 저런 전략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상대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식으로의 공격,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오늘 토론에서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갑자기 또 소환돼 나오고 이제 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도 역시 지금 일단은 지금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당내에 어찌됐건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TK 이 지역의 민심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약간은 좀 보수 중에서도 살짝 좀 극우지향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맞수 토론이 있었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3차 맞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뭐 2대2 구도로 많이 그림이 형성이 됐었던 윤석열 대 원희룡, 홍준표 대 유승민 이 둘이 이제 서로 맞붙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권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국정감사 마친 뒤에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겠느냐, 그 시점이 언제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25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로 시기를 못 박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그로부터 이제 멀지 않은 시점에 이제 사퇴 선언하고 본격 대선 행보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자가 25일이 된 것이고요. 뭐 어쨌든 이 국정감사라는 게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의도했던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후보께서는 이제 경기도지사로서의 소임과 책임을 최대한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고, 이제 국정감사의 기관장으로서의 출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나갈 줄은 알았지만, 대장동 이슈가 터지면서 이게 이런 내용의 국감으로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였는데, 뭐 대장동 이슈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출정식 같은 국감이 돼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가장 대선 국면에서 핫한 이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실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예. 두 번에 걸친 국감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지자들은 지지하시는 분대로, 국민들께서는 국민들대로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마련해 드렸다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이제 매듭이 지어졌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지사를 수행하면서 물론 아직 법정 사퇴 기한은 남아 있지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후보로서 국민들께 본인의 그 입장을 설명을 하고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통해서 본선 경쟁력을 키워갈 시점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 시점이 25일이었던 것이고요.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일정상의 어떤 제한이라든가 도지사직을 갖고 있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제한 사유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훨씬 역동적인 어떤 후보 행보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하려면 민주당 내에서의 원팀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와 과연 원팀이 잘 형성될 것인가, 화학적 결합이 될 것인가, 여기는 아직도 의문이 붙는 것이, 오늘 또 나오는 보도를 보면 이낙연 대표와 통화를 했다, 그리고 같이 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나왔는데, 곧바로 이낙연 대표 측에서 그렇게 같이 하기로 한 적 없다라는 또 선을 긋는 보도가 나왔다라는 건, 아직은 나는 마음이 다 열린 건 아니야, 이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께서 여러 차례 그 경선 직후에도 밝히셨고, 정권 교체에 함께하겠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입장이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정도와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요. 예.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또 여러 가지로 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치유하고 수습하는데 이낙연 후보 본인 개인의 어떤 시간도 필요하신 거고, 또 본인 개인의 행보가 또 지지하셨던 분들에게 미치는 또 영향도 있거든요. 아직 그분들 역시 아직 마음이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 그게 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그게 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본선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내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까지 미루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삼고 초려해 주길 바라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좀 예를 갖춰서 좀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조금 미흡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회동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했더라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동도 제가 보기엔 정상적이었다면 이번 주 초에 사실은 이루어졌어야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이재명 그 지사 입장에서는 뭐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좀 그런 노력들을 더 해야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